우리는 많은 경우 그 맹모삼천지교의 신화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직업은 소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성과 매력 너무 중요한 거고요. 신앙적인 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길이 지금 안 보여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시는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또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강연과 또 인터뷰도 같이 해볼 거고, 여러분들 그 포스트에 이제 Q&A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것도 있다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부는 강연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2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토크 방식으로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질문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규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려놓음의 저자, 내려놓음이 2탄까지 100만 부가 넘게 나갔죠. 그래서 아마 내려놓음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고, 하버드 박사 하시고 또 몽골 국제대학 설립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국제대학 JIU 설립하신 이용규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렬한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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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애들 문제로 힘들어요. 이렇게 써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힘든 문제가 아니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거라는 거, 아이가 꼭 성적이 잘 나와야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가운데 맡겨드리면서 가도 안전하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몽골 강 사진인데요. 제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몽골의 평야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강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 강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 번은 대학교 졸업식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강이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방향도 없이 어디로 흘러가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향은 어느 쪽이었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데 이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몽골의 주변이 더 많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높은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정상을 향해서 누구보다 높이 빨리 올라가려고 막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에 보내시고 나서 제 삶의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니까 낙차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서 폭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폭포의 물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멀리서부터 들리기 때문에 폭포가 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서 봤는데 물은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엄청난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낙차가 너무 높더라고요. 낙차가 크면 그만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 때, 왜 전자가 원자의 핵 주변을 돌 때 이것이 궤도를 낮출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원자력이에요. 궤도를 높이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곤고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단계를 올리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 주변의 에너지를 착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삶의 환경을 한 단계 낮추면 거기서 잉여 에너지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주는 주변을 밝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저는 실제로 몽골에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만약에 제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다면 거기서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자유낙하를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낙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게 됐고요. 한 대학교, 한 민족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잉여 에너지가 발생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가는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이 안 보여서. 그죠? 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예, 길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요, 길이 지금 안 보여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시는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AI 시대가 되고 우리가 알았던 좋은 직업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차기정 선생님도 처음에 수학 강사할 때만 해도 지금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 거를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예,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가보니까 있고 가보니까 있고 그랬거든요. 저도 길을 보고 가려고 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세우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막 대학 세우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차기정 선생님이 그쪽 사업 생각하시고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제 기부도 해주시고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셨는데 아마 그때 저희를 보면서 저래서 대학이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때는 어느 누구도 대학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길이 있고 가보면 길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몽골에 다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13년 만에 이제 몽골을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섬겼던 일회교회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아이였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한국에 유학 갔다 왔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도 유학 갔다 왔고요. 많은 지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프로페셔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땔감이 없어서 영하 30도 추위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아이들이고, 아, 얘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거는 그냥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거를 먹고 자랐어요. 자기에게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길이 없는 곳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길을 만들어가는 법들을 배워간 거예요. 예. 이 직업은 소명이 아닐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이야기할게요. 많은 분들이요, 너희 비전이 뭐냐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 저 의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교수 되고 싶어요. 직업을 이야기해요. 한국은요,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를 살아오면서 직업과 신분이 같이 가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떠한 계층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룹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직업은 소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수단일 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예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직업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설립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총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는 저 총장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지인 총장이 있고 저는 총장을 도와서 그 학교를 발전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에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지 마십시오.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요. 아니면 그 타이틀을 놓고 나면요. 노바디가 돼버려요. 그런데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그 타이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예. 영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은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학교 일을 놓고 나면 다른 일이 주어질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타고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비자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란에 뭘 써야 되는데 선교사 이렇게 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첫 번째 부르심은 이제 선교사라는 생각이 있는데 선교사 이 호칭을 못 쓸 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저는 교육회사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학 운영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거 너 이제 그만해. 거기 가지고 이제 물려주고 나와. 그러시면 그래도 타이틀이 뭐가 하나 붙을 것 같아요. 뭐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한때는 제 직업을 작가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제 직업이 막 바뀌어요. 강사도 될 수 있고요. 예,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 목사 아닙니다. 그럼 총장님, 총장도 아닙니다. 예, 호칭을 교정해 드리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 그런 척했어 이렇게 오해할까 봐. 예.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 같은 분 보세요. 직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직업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많이 중요했고요. 어느 학과, 어느 전공 나왔냐가 중요해요. 근데요, 그거는 산업이 덜 발전된 사회일수록 그래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가보면 학위를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요, 학위로 일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산업화가 점점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직업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점점 더 직업의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의 독특함이 발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설교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국에 오면 설교를 주로 하던 사람인데 이게 점점 옆으로 확대돼요. 근데 그게 저의 개인적인 뭐 바람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막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유튜버로 봐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한 건도 올린 적이 없어요. 제 채널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버로 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네이버에 누가 저를 검색을 했더니 영화배우라고 나온대요. 예, 부활이란 영화에 나왔다는 이유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영화배우라는 타이틀로 저를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로 여러분이 규정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살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새끼치고 하면서 일이 확대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융합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만 해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악과 미술을 같이 할 때 오는 시너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독특하게 주목을 받아요. 한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꽂혔던 게 두 가지예요. 전혀 엉뚱한 거. 하나는 캘리그래피, 서체 연구. 두 번째는 컴퓨터였어요. 근데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애플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전 세계에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전혀 다를 것 같은 너트들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얘는 이렇게 게임만 하고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근데 게임이 활용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를 보니까 게임을 잘해서 그런지 이제 의대에 간 다음에 이제 로봇 조작하는데 전 세대 의사분들하고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이 두세 개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직업과 또 활동 영역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이가 꼭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뭔가 실패했거나 주류로부터 이탈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기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요. 예.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강의하느라고 이 얘기를 좀 했었던 건데, 결국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이 미국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기회를 보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예를 들면요. 결국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간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삶의 그 단계를 하나 낮추는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여기 살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 이 아이들은 그걸 불편하다고 보지 않는데, 너희가 그거를 불편하다고 보는 그것이 너희의 경쟁력이 되는 거야.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한국에선 이미 너무나 만연한 교통카드 시스템 이런 거, 그거를 갖고 들어가서 대박을 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한 건데요,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근데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한테 제가 도전을 해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거야. 그거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제로 우리 학교에 그 이제 한동대 출신인데 1년 동안 이제 인턴으로 와 있다가 바로 현대 오토웨버라는 데 취직한 형제가 있었어요. 왜 취직이 됐느냐? 결국 인도네시아를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한국 애들하고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트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전공 외에 인도네시아가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이 기회 창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말단 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매니저급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고임금이기 때문에 말단 직원으로 뽑질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중간 관리자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왜? 한 단계 낮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맹모삼천지교의 신화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국적인 사고방식인데 뭐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좀 분위기 좋은 동네로 가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애가 출세하려면 서울 가야 돼. 서울 중에서도 또 강남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치여요. 더 많은 경쟁 속에서, 더 어려운 가운데 경쟁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부터 경쟁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인성이 피지 못하고 굴곡된 삶들을 살게 되죠.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 배경에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 보내서 그 여건을 열어줘야지만 우리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더 잘 넘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실은 선교사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조차도 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헌신해서 선교지에 갔지만 우리 애들은 그것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해주려고 애를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 당신이 선교지에 헌신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치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냐. 감사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아이가 4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할 만합니다. 첫째는 이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권이 있지만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결혼도 하고요.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 있어요. 셋째는 고등학생이고요. 넷째는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나이 터울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여전히 학부모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온고잉 프로세스,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을 가고 있는 학부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고 셋째와 넷째를 키우니까 조금 더 자유하게, 대담하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맡겨드리면서 가는 법들을 좀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하고 둘째를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는요, 싱가포르계 국제학교에서 장학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사장님이 장학금을 제안해 주셔서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에 보냈었는데, 이제 우리가 대학 부지로 이사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거리도 멀고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오는데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 6명을 데리고 집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홈스쿨 베이스로. 그러니까 학교 다니던 애들 이제 너희 오늘부터는 학교 그만 가고 이제 우리 집에서 공부한다. 저희 집이 이제 학교 교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친구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처음엔 좀 애들이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아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모험을 하고 너희를 한번 맡겨봐라. 너희 안 망해. 그러고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가면서 그 아이들을 기초로 학교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웃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또 이웃 한국 분들이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또 인도네시아 목회자 자녀들이 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학교가 조금씩 커서 지금은 우리 부지 안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됐고요. 기독교 교육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역량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이 선생님 문제가 아닌 거를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요. 저는 영어를 쓰더라도 한국어 악센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랐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미국 분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얘기해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예, 발음이 또박또박해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여기 한국 선생님들이 많은데 애들이 영어를 한국식 악센트로 배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졸업식 때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 거를 한국분 이제 기업인들, 관계자분들이 와서 보고 얘들 영어 어떻게 배운 거예요? 애들이 인도네시아 애들 맞아요? 악센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센트 있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고 애들이 다 악센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선생님들이 부족하면 아이들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족한 걸 채워야겠다고 하는 열심이 생겨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 교훈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 없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을, 친구들이 성적을 옆에서 몰라요. 그게 몇 등쯤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는 평가도 점수는 내지만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성적 우수상은 없고 많은 친구들을 돕고 세워주고 영향력을 미친 애들에 대해서는 상을 줘요. 그렇게 키워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려고 보니까 SAT도 준비해야 되지, AP 코스도 준비해야 되지, 또 컬리지 카운슬링도 필요하지, 그런 게 수두룩하게 있는데 뭐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도와줄 수도 없고 학교가 그걸 서포트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길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길을 찾아서 미국 대학 어플라이에서 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길 찾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좋은 기회란 기회는 다 따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교환학생으로 영국도 간다고 그러고 워싱턴 DC도 간다고 그러면서 막 인턴십도 차고 꼭 기회를 막 찾아가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물어서 찾아서 길을 열어가는 법들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좋은 세팅 속에 넣어줘야지만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한두 걸음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그렇지만 셋째는 진짜 개념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크고 경쟁 없는 곳에서 크니까 이제 애들이 고3 때 영화 보러 가겠다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저희 세대는 불안하잖아요. 예, 이거 뭐야? 얘들이 너무 진지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한마디 툭 던지죠. 야, 너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어떻게 영화도 그렇게 매달 보러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짜증을 내죠. 아빠, 우리는 우리 방식의 삶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빠 시대의 그 삶을 요구하지 말라고. 우리는 영화 보면서도 해야 될 거 다 찾아 한다고. 예.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냅두고 있어 봤어요.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아이들의 자발성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가 실컷 놀더니 지난달에 저한테 아빠, 근데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네. 근데 그렇게 늦게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상황은 한국 상황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여유 있게 가도 괜찮아요. 네.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대학 이야기 좀 할게요. 물론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낼 분들은 별로 여기 없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한번 쭉 훑어보면 한국에서 대학 보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내가 꼭 한국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있으면서 이제 티칭 펠로우라는 걸 했어요. 이제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티칭 펠로우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 훈련받고 있는 교수 지망생들이죠. 그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미국 대학의 교육 목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만들길 원하는 걸까요? 뭐 이런저런 답이 나왔어요. 뭐 글로벌 리더를 만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답은 아니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칠판에 한 글자를 썼어요. 영어로 persuasion. 우리말로 하면 설득력이에요. 미국 대학에서 4년간 가르치는 거는 결국 persuas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사회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사회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퍼수에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결국 누군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대학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법을 배우는 이유는 법조문을 이해하고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설득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경영학과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차트와 도표와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들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IT도 마찬가지고요. 물리, 화학을 배우는 이유도 결국은 자기가 배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설득해내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첫 해 들어왔을 때 다 expository writing이라고 해서 글쓰기를 배워요. 글쓰기가 꼭 있고 매 수업이 토론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계속 페이퍼로 채점이 가요. 단답형 시험 이런 거 없어요.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설득력 있고 매력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중국 학생들도 좀 마찬가지인데, 아시안들은 SAT 같은 건 성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제가 막상 이 친구들을 가르쳐 보니까 디스커션, 라이팅에서 미국에서 자란 백인 아이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대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직장에 갔을 때 아시안 중에 많은 숫자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숫자가 관리자까지 못 가고 이탈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요, 학생을 뽑을 때
자기들의 기준, 이 기준에 맞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물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시스,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기왕이면 이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 입시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는 합격했는데 예일대, 프린스턴대, 심지어는 중간급인 무슨 UT 대학에서도 떨어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애를 원해. 그 조건 맞으면 받는 건데 다른 대학은 그 조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하버드 대학교 갈 성적인데 그때 뭐가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버드대 갈 성적 이런 거 없어요. SAT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점수만 넘으면 이 사람들은 성적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체능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학생회장을 했다거나 어떤 리더십 기회를 얻었다거나 특별히 에세이를 쓸 때 자신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애들은 굉장히 입학사정관들의 눈을 끌게 돼요. 이 사람들이 딱 읽어봤을 때 매력 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애들은 입학사정관들이 발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몽골에서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9명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현지인처럼 사는 분이었어요. 그 현지인들 사는 그 어떤 천막집, 거기서 애들 9명을 키운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애들을 다 홈스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다 미국의 명문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장학금을 받느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장학금을 줘요. 좋은 대학교들은요, 파이낸스 관련된 부분은 안 봐요, 일부러. 그리고 학생을 뽑아서 놓고 보니까 얘는 재정이 필요한 애구나. 그럼 재정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4명이 다 등록금을 안 냈어요. 저는 이제 4명까지만 이제 입학한 걸 봤는데 그 넷째 아이가 컬럼비아 대학교에 스칼라십을 받고 가게 됐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컬럼비아 대학이 왜 너를 뽑아줬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특별히 뭐 SAT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홈스쿨을 했으니까 홈스쿨 베이스로 뭐 이렇게 성적을 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뭐 명문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애들보다는 확실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에세이 때문에 뽑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에세이가 어떤 거였니?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중국 신강 지역에 있었어요. 그때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폭동이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인터넷 다 차단하고 국내외 오가는 어떤 그 모든 메일을 블록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얘가 대학 원서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PC방에서 저 PC방으로만 옮겨 다니면서 자기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에세이 준비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했던 그 과정을 가지고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얘를 딱 보면서, 신문에서 봤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애네? 관심이 있겠죠. 수많은 단순한 스토리들만 보다가, 이건 뭐야? 쭉 보면 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돌파했구나. 그 얘기가 딱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휴식 시간에 자기 동료하고 야, 그때 너 그 위구르 그 얘기 봤니? 그래, 맞아. 되게 감동적이더라. 이미 머릿속에 남으면 걔는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생들을 뽑는 방식과 미국 대학이나 다른 나라에서 학생들을 뽑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나 SAT는 퍼스트 라운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들이 어플라이 하니까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1차로 거르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2차 라운드, 3차 라운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삶의 배경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명문대학교 1, 2, 3등도 뽑는다. 하지만 뉴욕 할렘 지역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서 전교 1등 한 애도 뽑는다. 거기서 나름대로 1등을 한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야. 걔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도네시아에서도 잘하는 애들을 뽑고 한국에서도 잘하는 애들을 뽑는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애들을 뽑는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성적 순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자르는 대학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적 순으로 자를 때 우리는 그걸 공평이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공평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공평한 거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20점 받을 아이가 70점을 받는 게 중요하지 90점 받을 애가 95점 받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아이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주목해요. 그래서 이 섬김의 기회가 없었던 애들은 암만 성적이 좋아도 파이널 라운드로는 못 가요. 결국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인성, 그리고 남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대 가는 그런 부류의 애들을 하버드나 뭐 이렇게 미국 전형에 넣으면 아마 3분의 2가 탈락할 거예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섬기는 것도 얘네들이 어서 봉사했다 그러는데 이게 봉사 스펙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한 건지 바로 알아요. 에세이 읽어보면 다 드러나요. 글 안에 의외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 한국 부모님들은 이 안 가본 길이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미국으로 애들을 유학을 못 보내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요, 진짜 돈이 없으면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아빠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너를 위해서는 교육비를 쓸 수가 없다. 네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야 돼. 아빠가 못 도와준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기에 대한 프레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을 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막 달려간 거거든요. 실제로 얘가 미국 가기까지 저희는 비행기 표 값도 안 대줬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펀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들을 위한 펀드가 많아요. 무슨 리더십 컴피티션인가 뭐 봉사를 위한 컴피티션 이런 걸 해서 좋은 프로젝트로 뽑히면 뭐 한 7,000불, 10,000불 이렇게 펀딩이 나와요. 생활비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도 인턴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을 제가 줘보질 않았는데 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저희 아이가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구나. 좋은 학교일수록 장학금이 많구나. 그래서 돈이 없으면 미국에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미국 대학을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참 보면 이미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되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애가 알아서 그냥 찾아서 가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잘 갔어요. 의외로 잘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애들 안에 그 의식이 있는 거야. 내가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 못 믿어. 우리 부모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아이일수록 기회를 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더 뻗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재정적인 서포트를 못해서, 길을 잘 못 찾아줘서, 그리고 제대로 훈육하고 양육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쓸데없는 불안감이에요. 결국 그거는 자만심에 기인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하고 맞물려 있는 것 뿐이지 부모의 능력이 아이들의 미래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몇몇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줄 따라서 간 케이스들을 보고 세상은 이래 라고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선교사 자녀들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근데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열심히 진학지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미시간 대학교에 가고, 위튼 대학교 가고, 한동 대학교 가고, 또 저희 딸아이는 이제 스미스 칼리지 갔다가 이제 또 한 학교 옥스퍼드를 갔다 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차피 엄마 아빠를 못 믿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막판까지 가보면 다른 길이 열려 있고, 또 막판까지 가면 다른 길이 열려 있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 학교가 초기에는요, 완전히 허허 벌판에 건물 하나만 딱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쉬는 시간이면 풀밭에서 메뚜기 잡고 도마뱀 잡고 친구들하고 멀리 마실 가는 게 저기 편의점까지 한 2km 되는 거리를 땡볕에 애들이랑 손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놀고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 2달 정도 지내다가 갔는데, 이제 스타벅스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좁고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근데 자기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미 아이들을 키우기엔 너무 안전하지 않은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이를 선교지에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만 배우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빌딩이 다 올라가고
더 이상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여지가 없는 곳에서 그 틈새를 찾는 일을 하는 걸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보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까를 막 발버둥치고 고민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이들한테 충분히 못해줘도 그게 아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남의 애 키우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애 키우듯이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큰아이는 저하고 좀 성격이 달랐어요. 저는 둘째하고 잘 맞는데 첫째하고 셋째는 저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 처가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이제 아빠랑 좀 불편해 하다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SAT도 공부해야 되고 한때는 우리 학교가 정부 인가가 안 난 시기를 지날 때는 한국 검정고시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갈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보지 못한 애가 국사 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토플서부터 뭐 준비할 게 되게 많으니까 애가 이렇게 질려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학원이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지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뭐 속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냐면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빠는 그 길을 가봤으니까. 저도 옛날에 공부한 건데 그래 한번 아빠랑 같이 해보자. 지가 하겠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토플 공부하고 SAT 공부하는데 제가요 어느 순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빠한테 배우는 거 괜찮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얘기해. 아빠 거기서 스탑할게. 아이가 반응이 아빠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지는 좋아서 아빠한테 배우겠어요? 옵션이 있으면 딴 데를 찾겠죠. 근데 아빠한테밖에 배울 수 없는 환경이 그게 감사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문제를 못 풀고 잘 못하고 단어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남이 가르치듯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대하니까 애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못하는 거가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이 애 가르치듯이 가르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실은 거기서 얼마나 애가 배웠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빠하고 아들이 처음으로 오랜 시간을 밀도 있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특히 대학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어떤 상황적인 특별한 열어주심이라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국 이외의 대학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결국은 많은 경우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의 그 중요한 시간을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목표 하나로 끌고 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설득력 있는, 뭐 스토리 있는, 뭐 매력적인 아이를 키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근데 그게 랭킹이 정해져 있으면 가능한 한 상위 랭킹. 아이의 그 어떤 성향이나 적성하고도 무관하게 그냥 엄마가 남한테 얘기했을 때 와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그런 삶들을 살거든요. 근데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서울대 그럼 뭐 또 알아주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그냥 넓은 세계 속에서는 오히려 필리핀의 학교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문들도 만나요. 근데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게 어떤 대학인지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많은 지역들을 좀 다녀보고 거기 청년들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유럽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유럽에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플라이 한다 그럴 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덜란드에도 좋은 학교들이 있고 영어로 가르치고 헝가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핀란드 이런 데도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좋은 데가 많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어를 해야만 돼요. 근데 독일어를 1년 정도 해서 성적이 좋으면 수준을 넘으면 독일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지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를 가는 애들이 있어요. 독일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면 유럽 전역에서 이제 의사로 이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굉장히 넓고 많아요. 독일은 독일어를 해야 된다는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한번 넘고 나면 굉장히 넓은 기회의 땅이 펼쳐지는 거죠. 유럽에 의외로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애들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 입시 시스템 안에서 막 경쟁하면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게 안 해줘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또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은 현대차나 이런 데 바로바로 취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도 대학은 3년제예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40만 원? 그리고 영어로 배우고요. 물론 좀 터프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도 철학을 공부하러 오게 됐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발리우드와 인도 철학을 연결해서 자기가 영화에 대한 관심도 채우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또 특별하게 또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매년 뭐 한 1, 2% 오르기도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내에 100을 쏟아부었는데 1, 2를 건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100을 쏟아부으면 7, 8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국은 점점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한국 분들이 제조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이런 나라들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만 대학을 다녔던 아이들하고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살다가 간 애들은 여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안 그려져요. 과거를 보고 지금은 보지만 앞을 보기가 어려운데 한국에서 간 애들은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리더라는 건 앞을 보고 그 길을 제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미리 가는 것이 한 단계를 낮추는 것이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뭐만 포기하면 돼요? 엄마들끼리 얘기할 때
그 아들 어디 대학 갔어요? 그러면 우리 인도 갔어요. 인도? 왜 인도? 그때 괜히 자격지심으로 허걱. 예, 그 자존심만 내어놓고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꼭 대학을 안 가도 돼요. 앞으로는요, 대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영역,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주로 가고 싶어 하는 영역들은 많은 경우 AI와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한테 설교를 준비시키거나 기도를 준비시키면 굉장히 잘 준비해요. 한 8, 90% 가깝게 준비를 해내요. 그래서 강해 설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AI보다 잘하기 쉽지 않아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하는 거 AI가 너무 잘해요. 근데요, 스토리 라인이 있고 경험 안에서 퍼스펙티브에 도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는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다른 경험을 갖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도 하지만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하면서 아이들이 자신만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봐요. 결국 부족한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는 게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AI 시대에는 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엄마들은 대학 준비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떠먹여주는 교육에 익숙해 있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계속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모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간다거나 다른 경험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진로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학습 여전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챗GPT가 번역도 해주고 뭐 한다고 하지만 언어를 해야 그 맥락을 이해하고 문화와 말한 생각 뒤에 있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 문화 이해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다른 문화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보면서 배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편한 삶을 도전해 주셔야 돼요. 편한 길, 나는 고생할지언정. 여러분이 부모 세대는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면서 나는 고생할지언정 내 딸, 내 아들은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어. 근데요, 고생해야 배우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고생을 동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생을 의미 없이 경쟁에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성과 매력 너무 중요한 거고요. 신앙적인 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조기 유학 간 애들을 많이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신앙이 들어간 아이와 신앙 없이 와서 사는 아이는 길이 달라요.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신앙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린 아이들은요, 어려움을 통과해요. 버텨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나 자신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팩터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해외에 내보내려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 안에 건강한 일치가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말고 같이 동의하면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거로 저는 믿어요.